네, 이번 시간에는 164페이지 제2절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실 건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담보물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담보물권 그러면 이게 앞서서 잠깐 보셨다시피 채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대책,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이제 그 담보물권 말고 우리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이 담보물권인데 여기에 두 가지 유치권과 저당권 요거를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유치권과 저당권 요거 잠깐 먼저 좀 보실 건데요. 유치권은 말 그대로 유치하는 권리인 거예요. 즉 뭐냐면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게 유치적 효력이야.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반대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 저당권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당권은 그거를 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제 저당권 설정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자기가 계속 쓰면서 담보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그것을 점유하는 건 아니죠. 유치적 효력은 없어. 그런데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저당권은 이게 약정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계약으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법정이냐 약정이냐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일단 이제 유치권 가셔서 보시면 유치권은요 이런 권리인 거다.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갑이 을한테 건물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해요. 도급인. 그리고 이제 을이 그걸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수급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건물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성시켜 줬어. 근데 이제 일단 이 건물을 완성시켜 줬는데 이 건물이 도급인 거란 말이에요. 건물이 뭐 이 건물 짓는데 돈도 다 도급인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사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대금.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도급인이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공사한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느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공사 대금 채권이 이 건물 때문에 생겼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유치장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술 먹고 깽판을 부려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죠.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나와. 경찰들이 한마디로 잡아두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치권이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유치권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정 담보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냥 점유를 하고 있기만 하면 유치권이 인정돼. 그래서 등기는 필요 없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 근데 요강까지 봐보세요. 이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한마디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이게 이렇게 돼요. 갑이 을한테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인도 거절권이라는 거죠. 나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거다. 인도 거절권이야. 돈 줄 때까지 나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됐죠? 그런데 유치권은 또 한 가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이게 물권이라는 거죠. 물권은 절대권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 이것을 팔아서 병한테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순이 돼서 이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죠. 이랬을 때 여기서 병이 을한테 이 내 집 내놔라고 청구를 했을 때 수급인은 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주인이 바뀌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치권이 뭐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기 때문에 즉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 거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그러면 병한테 내가 쟤한테 공사대금 2억 받을 거 있는데 2억 내놔라. 2억을 내놔라.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즉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사실상은 주면 받으면 되지만 그런 권리까지 인정되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근데 이 채권 변제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 거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채권은 성질이 상대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권일 때는 상대권은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게 채권 변제 청구권의 문제다. 근데 병한테는 못해.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느냐?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병이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건물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는 사실 갚지 않으면 받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인수하려면 받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돈을 갚긴 해야 되죠. 심리적으로 강제가 돼. 하지만 이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아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 거죠. 이게 유치권이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을이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살면서 그 집에 비용을 들였어.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겼는데 건물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 고쳤어. 아니면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어. 이제 우리 비용에는 필요비, 유익비라는 것이 있는데 필요비는 꼭 필요한 돈,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드는 돈 이렇게 되는데 뭐 그 뜻은 좀 됐습니다. 필요비는 꼭 필요한 돈. 그래서 유지비, 수선비 이런 것들이 필요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드는 거니까 가치를 높게 만드는 거야. 증대시키는 거. 가치 증대 비용. 아니면 뭐 개량했을 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다. 근데 이 건물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근데 임대인이 그 비용을 상환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을 상환을 안 해줘. 그러면 건물을 붙들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다만 이제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끝나면 일단 이거 건물 돌려주고 비용은 한 달 후에 줄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그건 상관없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유치권이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 대금은 전세금 받아서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새 들어온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주기로 했어. 일단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거죠. 공사 끝나고 건물을 바로 인도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재 164페이지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320조 조문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1항에서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이제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는 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에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있죠. 물건 동그라미 관하여 동그라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채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어. 그랬을 때 마지막에 유치할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 동그라미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물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 그러면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도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그 임차 건물 때문에 비용상환청권이 생겨서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인 거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인 거다. 유치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했을 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렇게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164페이지 보시면 계속해서 164페이지 1번에 2번에 1번 보시면 거기 예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그 채권의 예로서 첫 번째 줄 공사금 채권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대표적인 그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비용이 있어요. 비용 동그라미 이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인데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 비용을 돌려줘 하는 청구권인 거죠. 그 비용에 두 가지가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가시면 다른 것들은 좀 두고요. 4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 있죠. 4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배제 특약에다가 세모합니다. 배제 특약이 없을 때 인정돼.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배제 특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 이 말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유치권의 예들을 좀 더 작은 데서도 좀 봐보시면 반드시 그렇게 부동산, 건물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계 수리를 맡겼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시계 수리 맡기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컴퓨터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찾아오려면 수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비를 안 줘. 안 주면서 달라 그러면 주인이 안 내주죠. 그 사장님이 물건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자동차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비를 줘야 차를 내줄 거 아니에요.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그 사장님이 차를 못 주겠다, 못 내주겠다, 컴퓨터를 못 내주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그게 유치권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이런 거죠. 우리 그 수리비 채권이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로 인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인정된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는 지금 내주고 나중에 그 수리비는 다음 달 월급날 주기로 했어. 그 말은 유치권 배제하기로 하고 이 수리를 맡긴 거죠. 배제 특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66페이지에서는 요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유치권의 효력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나와 있는데 1번에 유치 동그라미 치고요. 인도 거절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변제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는 것인 거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치권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324조 1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용어 하나
본다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거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근데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선관주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잘 이런 뜻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동차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죠. 더 나빠지게 하면 안 되죠.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 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무를 부과해뒀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7페이지로 가셔서 08번에 저당권이 나와 있는데 이 저당권에 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당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이제 거기 돈을 빌려주면 뭐 이자도 받고 해서 돈을 버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채무자가 망해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참 곤란하네. 어렵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이 망했어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로부터 내가 먼저 받아가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이런 제도가 저당권이다는 것인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특히 그 앞에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다. 네, 이렇게 인정이 돼요. 아, 이런 게 저당권이구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랬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다가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돼. 근데 이 계약을 누가 맺느냐?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당권자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가져야 되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자기 부동산을 이제 한마디로 자기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나서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제3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용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참 물상보증인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되게 참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형제 간에도 자기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건데 속된 말로 하면 그냥 호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호구?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다 봐두시고 우리 잠깐 한번 교재를 가지고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고 가자면요. 167페이지에 356조 나와 있는데 356조 조문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지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일단 여기 있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제3자 위에다가 물상보증인 이렇게 써봅니다. 물상보증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동그라미, 우선변제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당권을 뭐라고 하느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 밑에다가 담보물권 다시 한번 써봅니다. 이런 것을 담보물권이다라고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성립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다른 내용들은 좀 두고요. 일단 넘어가셔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의 첫 번째 줄 채무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동그라미 치는데 그 밑에 제3자 밑에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도 동그라미 칩니다. 물상보증인이란 용어는 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의 객체가 나와 있는데 저당권의 객체 그러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 지상권 있죠.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이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계속해서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하고 나머지 근저당까지 좀 따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